설전입니다. 설전. 말로 싸운다라는 얘기인 거죠. 기사같이 보시죠. 조국 한동훈 7천억 원대 환수 설전. 법조계 민사 불법성 인정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검찰의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이 후폭풍으로 무슨 얘기들이 지금 나오느냐. 아니 그럼 항소를 포기해서 범죄 수익 7천억 원 이거 환수 못하게 이미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뜨겁게 나왔었죠. 근데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내가 이 법대 교수인 거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이번 건은 할 수가 없다. 부패재산 몰수 추징 언제 가능한지 이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 제6조가 다 규정이 돼 있다. 요거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은 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본적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글을 썼죠. 뭐라고 썼느냐. 오글거리는 허세 무식한 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 년을 버티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조국의 말이 헛소리라는 게 대장동 판결문에 나와 있다. 부패재산 몰수법 제1항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게 법원의 판단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SNS 저희 이 해당 그 자체 캡처 사진도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요 SNS에 여기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내가 그동안 조국 대표 관련해서 뭐 그동안 이 조국 대표의 글을 밑에 연결을 하고 URL로 연결을 하고 같이 하면서 이거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길게 글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법 대 법이라 일반 보는 우리는 뭐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싶긴 해요. 조현삼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그 부패재산 몰수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네. 지금 살펴보게 되면 이 추징한 근거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추징하고 있곤 하는데 그 추징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개발 사업을 통한 이익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전체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네. 우리가 7천억이 넘는 금액을 추징을 했다 뿐이지 검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 금액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600억대였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그 배임의 액수 자체를 제대로 추산하거나 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금액을 대폭 확장했던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이 금액이 산정된 금액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것을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금액 인정된 금액이 400억 정도로 축소되어서 나왔던 것뿐입니다. 과연 항소를 한다고 이 부분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원심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추징 금액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아마 많은 법조인들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추징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성남시가 충분히 그 부분 입증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남시가 이 부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니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변호사 두 분이 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송영훈 변호사님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대단히 무지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대장동 판결문을 읽어봤으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결문 언론 그 보도용으로 제공된 판결문 기준으로 92쪽 마지막 두 줄부터 93쪽 처음 두 줄까지 이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한 추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쭉 써 있습니다. 그거는 네. 검사가 범죄자로부터 추징을 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돌려줘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다. 작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며 써 있고요. 그다음에 그 93쪽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놨지만 1회 변론 기일조차 열리지 않고 있을 정도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피해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은 주장을 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누구의 편을 드는 주장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검사가 추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요.
김만배 씨에게 이미 법원이 선고한 428억 추징. 그건 무슨 근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추징금도 항소심에 가면은 영원으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7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길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신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인정된 400억 원대에 불과한 추징금조차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것입니다. 본인이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페이지를 언급을 하셨어요. 92쪽 뒷부분부터 93쪽까지에 걸쳐서 그게 왜 국가 차원에서 추징 몰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지를 좀 설명을 오히려 판례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 근데 그게 뭐 사실상 뭐 민사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이게 참 묘한 게 윤경호 의원님.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따로 별도의 기사가 있지 않아서 제가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항소를 포기한 이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또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예, 공소처에 네. 고소했죠. 그리고 성남시가 또 가압류 신청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변호사님들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피해자인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성남시 이 두 주체가 제기할 수 있는 환수를 위한 노력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도 논란이고 또 하나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 거냐 그리고 사적으로 그 주범들이 편취한 사익을 제대로 다 그러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느냐 이게 그걸 재판에서 뭔가 시원하게 가려줄 줄 알았는데 네. 금액도 별로 미진하죠. 그다음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날린 거 아니야? 이런 논란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얼마나 법을 많이 위반했느냐. 그래서 많이 위반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법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 감정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했는지 제대로 규명을 했는지 그 여부는 놔두고 7천억 원 이상의 이익 중에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될 거를 이 주범들이 사적으로 편취를 했으면 그걸 어떻게 제대로 환수를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네. 정치적으로 이걸 뭐 차단을 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건 그 다음 문제 같아요. 지금은 아마 많은 국민들은 이 김만배 일당에게 제대로 벌을 준 거야? 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성남시에서 배임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런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는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사실 조국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의 이 구도가 눈에 띄는 이유가 이 무슨 얘기가 있느냐? 부산 북갑에 지금 현재 사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의원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역구죠. 그런데 부산시장에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 공석이 된 이 자리, 조국 전 대표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놓고 두 사람 살짝 지금 신경전인가? 라는 얘기가 도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조국 전 대표가 뭐 나간다 얘기한 거 아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저는 지금 경청의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지만 두 사람의 요즘에 꿈틀꿈틀 움직이는 심상치 않다라는 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설전을 벌인 사람 조국 전 대표 말고 또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홍준표 요즘 검사들 기계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 탈영병은 입 다무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다. 기계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 조직이 해체됐는데 아무 저항 않고 각자 도생이다.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들 탓이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글을 썼느냐. 이렇게 썼죠. 이거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해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 못하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요것도 같이 지금 붙였어요. 뭐냐? 낭만의 정치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홍준표 시장의 모습을 같이 지금 올렸습니다. 네. 이런 홍준표를 뭐 기억하며 사실 이 막걸리 한 잔 하시죠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또 하와이에 가 있던 홍준표 전 시장한테 했었던 얘기가 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탈영병은 입을 다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묘한 게 김철현 위원님. 사실 약간 국힘 리더 자리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저희가 구도를 잡긴 했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도 약간 구도가 묘하다 싶어요. 일단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국민의힘의 리드가 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그다음 굉장히 많이 참아왔거든요. 처음입니다. 이 홍준표 이 대표에 대해서 직격을 한 게. 그죠. 그동안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동안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도 보면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 시장이 끊임없이 페북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폄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욕이라든가 수모를 다 참아왔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는 보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안 됐다고 본인 대선 후보 안 됐다고 하와이로 떠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탈당하고 난 다음에 하와이로 떠났고 그 다음에 보면 당심이 굉장히 싸늘해졌거든요. 왜냐하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막아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 하와이에서 오히려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게 초대 총리를 할 것처럼 그런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는 그 당심이 굉장히 싸늘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홍준표 시장이 이제 되돌려줘야 될 때다. 아하. 내가 받았던 그 수모 이런 거 다 되돌려줘야 될 때다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굉장히 지금 비주류 소수파인데 조금 본인 스스로 좀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홍준표든 아니면 조국 전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부터 본인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으로 이 모든 난국을 조금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에 처음 강하게 응대를 하고 나선 거죠. 사실 그동안 홍준표 전 시장이 한두 번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 아닌 공격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대선 후보 때도 그런 과정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때 모습 같이 볼까요?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서로 지목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네. 똑똑하죠? 그리고 잘생겼고. 이렇게 옆에서 대화 나눈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요 며칠이. 처음이에요. 근데 매력 있는 분이시고,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긴장해야 된다고. 저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매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나와주신 네 분 중에 가장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송영훈 변호사님이시죠. 송 변호사님, 이번에는 왜 탈영병은 조용히 하세요라는 얘기 되게 세거든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 싱크에 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홍준표 경선 후보에게 저분이 저런 분이셨나 싶을 정도로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홍준표 전 대표는 저분이 저런 분이셨나 싶을 정도로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에게? 이재명 정권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원하는 말들을 사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탈당한 신분에서 본인의 친정집인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지금 이 전대미문의 항소 취소 사태도 어떻습니까? 정권과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비판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일부 검사들을 직격하면서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정권엔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동안에 참다가 이것은 본인의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반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앞서 김철현 위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수십 번에 걸쳐서 SNS로 저격을 해왔잖아요. 네. 그동안에 참다가 이제 한 번 반격을 한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럼 짧게 이것만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 지금 생각이 없다. 지금 경청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을 홍준표 전 시장과
결국 국힘의 리더는 아니지만 보수의 어떤 리더적인 자리를 두고 다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정치인이 잘 되는 경우를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치를 재개하고 싶은 의욕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정치에 돌아오고 싶다면은 일단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국민의힘을 계속 비난하고 직격하는 그 태도부터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대응하지 않다가 이제 대응을 시작을 했죠.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는 앞으로도 계속 대응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휴지기로 들어갈 것이냐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